잘 계셨습니까? 구독자 여러분. 제 2장으로 이제 드디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앵무새의 수의학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이제 갖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4강 정도로 구성을 먼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목표는 한 15분 정도로 가볍게 뭐 출근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누굴 기다리거나 아니면 운전을 하거나 차를 타거나 할 때 들을 수 있는 가벼운 내용들을 만드는 게 목표인데요. 내용 자체가 워낙 무거운 내용이다 보니 가벼움과 무거움 사이에 상당한 부조화가 존재합니다. 저도 항상 이제 교환을 만들고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는데 얼마나 어렵게 해야 되는지 얼마나 쉽게 해야 되는지 감을 못 잡아서 전체로 목표는 그 수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 대상입니다. 수의사분들이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수의사분들을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뭐 행동학 쪽이라면 모를까. 그래서 앵무새 브리더가 되고 싶으신 분들 또는 앵무새를 개인적으로 기르고 계시지만 좀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을 얻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앵무새 수의학이라고 하는 서적을 직접 보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그 서적을 보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는 정도가 전체적인 그 강좌 구성의 목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너무 쉽다고 생각하시면 이 강의를 들을 필요 없으시고 직접 그 책을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동물과 관련한 기본적인 것들을 조금 더 공부하시고 나서 보시면 한결 나을 것이고요. 앵무새를 한 3, 4년 정도 기르셨고 그다음에 브리더로서 활동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다소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냥 어거지로 들을 만한 정도. 네, 그렇게 하는 게 목표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해부학과 생리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강 먼저 피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의 피부는 동물을 덮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제 외부의 외곽 조직이죠. 물론 이제 깃털까지 포함합니다. 앵무새의 경우는 피부라 함은 피부와 깃털을 포함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깃털의 역할은 뭐죠? 네, 깃털은 기본적으로 단열이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고 동시에 단열만 하는 건 아니죠. 피부라고 하는 조직에 어떠한 위해가 가해졌을 때 피부 자체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특히 이제 조류의 피부는 매우 얇거든요. 포유류에 비해서. 이게 날라야 되다 보니까 뭐든지 가볍고 얇게만 못하고 효율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뭐 이를테면 코뿔소나 코끼리처럼 하마처럼 두꺼운 피부 조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게가 나와서 날 쓰지 못하니까. 대신에 깃털을 통해서 비행과 단열, 피부 보호라고 하는 3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물론 당연히 가장 중요한 목적은 현생 조류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행일 것입니다. 물론 모든 조류의 경우 깃털이 비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타조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자외선 그 날카로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목적이 당연히 있을 거고 코트십 같은 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깃털이. 그리고 타조가 살고 있는 지역이 항상 더운 것은 아니거든요. 일부 지역은 건조 지역이기 때문에 매우 밤에는 춥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보온 역할을 당연히 하게 되고 당연히 펭귄과 같이 이제 뭐 모두가 추운 지역에 사는 건 아니지만 추운 지역에 살고 있는 펭귄의 경우는 당연히 단열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동시에 비행은 아니지만 잠수와 수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조류의 피부 아주 얇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제 그 앵무류의 피부를 직접 보시면 그렇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희가 이제 돼지의 껍질과 닭 껍질을 비교하면은 차이를 아마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저희가 닭 껍질을 하고 어떻습니까? 삶으면은 쉽게 흐물흐물해지죠. 얇고 반면에 돼지는 어떻습니까? 돼지 껍질째 먹는 경우들이 있죠. 수육 같은 경우에 껍질째 먹으면 그 껍데기 자체가 닭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두껍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그 피부의 바로 밑에는 이제 지방구라고 해가지고 지방세포들이 있는데 그 지방세포가 밖으로 흘러나와서 피부를 습윤하게 만들어줍니다. 탄력도 유지하고 기본적으로 앵무리우는 대부분 꽁지샘 미지선이라고 하죠. 꽁지 쪽에 기름이 나오는 샘을 갖고 있는데 이제 신열대구 지역에 사는 앵무새 신열대구라 함은
네, 어딘지 아시죠? 네, 친열대구 지역에 사시는 서식하는 앵무새는 별도의 미지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친열대구는 제가 앞쪽에서 강의에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면 찾아보십시오. 자, 이제 조류는 대부분의 동물들이 그러하듯이 인간이 좀 독특한 겁니다. 땀새 뭐 물론 이제 하마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땀샘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그 이제 포유동물들은 별도의 땀샘을 갖고 있지 않은데 조류 역시 땀샘이 따로 없고 체열은 통상 네, 다리 쪽에 노출된 피부를 통해서 발산하게 됩니다. 자, 이제 털을 진피에 있는 근육들을 가지고 미소 근육들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어서 코카투의 경우는 우관 같은 것을 또는 앵무류 대부분이 목이나 앞쪽 얼굴의 깃털들을 움직여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죠. 오탈자가 가끔 있는데 넘어가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체크한다고 체크하는데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독특한 사례로 앵무류 중에서 이제 쇼버치라고 하는 게 있죠. 저희가 보통 이제 잉글리시 버치라고도 하는데 그 이제 버치는 뭡니까? 버처리가 사랑앵무, 인꼬, 예, 이제 축약형 표현인데 이제 버치 중에서도 특히 머리가 크고 가슴이 크고 덩치가 일반적인 버치의 1.5배 심각하면 크면 한 2배 가까이 커지게 만든 육종한 계열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품종인 거죠. 이제 그 품종들은 쇼버치라고 하는 품종들은 가슴을 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흉근 위에 지방층을 갖도록 육종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대부분의 경우는 거기에 지방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심각한 비만을 의미합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포란반이라고 하는 독특한 피부의 조직이 있습니다. 포란반은 뭔지 하면 브루등 패치라고 통상 얘기하는데 이 아랫배 가슴 쪽에 이제 산란을 하게 되면 암수 모두 그런 종도 있고 암컷만 그런 종도 있는데 그 혈류량이 늘어나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온도를 알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네, 남성들의 그 음경의 해면체에 피가 차가지고 성기가 커지는 발기하는 그런 구조와 비슷한 그렇다면 딱딱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혈류량을 늘려서 포란반이라고 하는 어떤 해부학적으로 의미 있는 조직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태반하고 비스무리한 역할을 합니다만, 네, 그런 조직이 있고 특이할 사항으로는 이제 파충류에서 연원하다 보니까 다리에는 어떻습니까? 비늘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코 위쪽에는 이제 난막이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종들도 있지만 난막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편입니다. 일반적인 조류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해부학적 구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개관 지나가서 이번 이제 그 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게 깃털하고 피부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환우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외형깃의 그 해부학적 구조를 저희가 이제 상세히 설명을 해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깃털의 뭐 해부학적 구조를 다 외우시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깃털은 일단 어디서 왔습니까? 네, 깃털은 표피생포가 거칠게 바뀌면서 나온 어떤 파생물이다. 털하고 비슷한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형성 자체는 진피가 있으면 진피의 하부에 이제 우낭이라고 해서 모낭이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털모자 이건 깃털 우자. 그래서 털이 나오는 것은 모낭, 깃털이 나오는 것은 우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뒤에서 상세히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깃털이 형성되게 되면 형성된 다음에는 그 깃털 내부에 공기의 층이 생깁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색소의 어떤 구조물이나 또는 기름 같은 것들이 차게 됩니다. 그래서 색상을 변화시키거나 발현하게 되죠. 깃털은 아무나 막 나는 게 아니에요. 저희 머리카락 막도 보면 머리카락이 어떤 나는 흐름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가마가 있다라고 하죠. 그럼 그 가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돌면서 나게 되는데 깃털도 마찬가지로 가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깃털 구역이라고 하는 어떤 해부학적 구조물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정렬해서 깃털이 나요. 그렇지 않고 깃털이 아무렇게나 날면 비행할 때 오히려 걸기적거리겠죠. 그래서 비행할 때 걸리적거리지 않고 비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깃털 구역을 따라서 정렬이 됩니다. 깃털은 뭐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한 6가지 정도의 깃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깃털에 대해서 제가 잠깐 퍼즐을 하고 책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깃털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많다, 깃털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라고 하신 분은 이 책을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제목 자체가 깃털입니다. 네, 그래서
소어헨슨이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보전생물학자. 네, 보전생물학자 맞죠? 네, 보전생물학자가 미국의 보전생물학자가 쓴 깃털에 대한 어떤 진화 그리고 해부 등등을 다룬 책이고 한 권 전체가 깃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한 4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깃털에 대해서 큰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이쪽에 사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림을 이거는 이제 깃털이 자라나는 과정을 이제 자라나는 과정이 아니죠. 진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원래는 이런 형태의 피부 조직이 있었었는데 그 피부 조직에 마치 병변과 같은 형태로 돌기가 발생하고 그 돌기가 최종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깃털로 진화했다라는 어떤 모식도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제 하부에는 실제로 깃털이 현생 조류의 깃털이 자라나는 과정, 피어난다고 통상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요 아래에 오낭이라고 하는 모낭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조직이 있는 거고 거기에서 뾰족하게 저희가 보통 핀 피더라고 합니다. 바늘 즉 핀처럼 생겼다고 해서 핀 피더인데 뭐 한국어로는 가시깃이라고 일반적인 이제 애호가들은 부르기도 합니다. 가시 같단 뭐 같은 얘기인 거죠. 나오면 끝쪽에 이제 그 깃털을 쌓고 있던 요 깃털이 나올 때 요 깃털 내부에는 이런 식으로 깃털에 실제 깃들이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엽각 같은 이파리와 같은 것들이 그리고 그게 자라나면서 끝쪽이 깨지면서 마치 빨대가 터지듯이 나오고 그 안에서 깃털이 쫙 펴져. 혹시 부들 보신 분들 아시죠? 부들이라고 하는 이제 갈대과에 속한 식물 그 부들이 피어난 것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깃털은 이제 우리 같은 사육자나 연구자 입장에서는 특정한 종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죠. 그리고 성성숙이라든지 성배를 확인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포유류는 이런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네, 포유류가 성체와 어미 사이에 물론 색깔이 다른 경우들이 존재는 하지만 이를테면 멧돼지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이 조류만큼 이렇게 그 어떤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별로 없죠. 이를테면 뭐 백조다. 그럼 백조 새끼하고 백조 어미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네. 색소는 기본적으로 이제 멜라닌 계열이 있고 흑색이나 브라운 색깔, 뭐 회색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죠. 그다음에 이제 적색이나 황색 계통을 만들어내는 카로틴이나 잔토필 또는 이제 샨토필이라고 하는데 같은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백색은 사실은 색소가 아닙니다. 백색은 색소가 아니라 깃털에 착색이 안 돼 있던 전제하에 빛이 그냥 그대로 반사되어서 나오면 그것을 우리가 백색으로 이제 인식하게 되는데 백색이 있고 이제 청색 역시 색소가 아니고 구조적 색상이라고 통상 저희가 부르고 앵무새 유전학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지만 틴들 이펙트라고 해서 그 이제 어떤 입자가 0.6 마이크로미터 이하가 되면 빛이 거기에 자연광이 거기에 비쳤을 때 요 특정한 과립 구조에 산란이 돼서 파란색만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틴들 효과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하늘을 봤을 때 파란색이 보이는 거랑 비슷한 맥락입니다. 같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한 것에 의해서 청색이 만들어지고 청색은 색소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럼 녹색은 뭐냐? 녹색은 뭡니까? 황색하고 청색을 다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녹색으로 우리 눈에 보이게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제 자외선의 색깔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깃털의 이제 구조에 따라서 자외선에 있는 색깔들이 보이게 된다. 자외선은 사실은 뭡니까? 자외, 빨주, 노초, 파남, 보 했을 때 보라색보다 파장이 바깥쪽에 있으면 자외선이 되는 거죠. 적외선은 뭡니까? 빨주, 노초, 파남, 보 빨간색보다 바깥쪽에 있으면 적외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외선, 자외선이 일반적인 가시광선 대역 바깥쪽에 있는 거죠. 자 이제 깃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깃털만 해도 시간이 뭐 한참 가네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깃가리를 뭐 환우라고 한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떤 표현을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일단 그림부터 먼저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 어떻습니까? 오래된 영어로는 깃가리를 몰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래된 깃털이 있습니다. 이제 이 깃털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무게를 잃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무게를 잃은 깃털이 점점 떨어져 나가면서 밑에서 여기 이제 운항인데 새로운 깃털이 이 무게가 가벼워져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깃털의 자극을 받아서 밀고 나옵니다. 그럼 어느 시점에서
깃털은 오래된 깃털은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깃털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핀 피더 형태로 자라나서 원래 깃털의 자리를 완벽하게 대체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깃털 하나가 빠지고 완전히 새로 나는데 약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재밌는 거는 새의 종류별로, 앵무새 내에서도 종류별로 종에 따라서 이 환우되는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이제 플라이트 피더, 이 날개를 하는 데 쓰이는 날깃이거든요. 비행우라고 통상 한자로 표현하는데 요게 이제 비행우 플라이트 피더고, 이게 코버트 피더라고 해가지고 덮개 깃입니다. 이거는 이제 비행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이건 비행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비행우를 지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자라나는 빠지고 자라는 순서나 방향이 달라요. 종마다 다.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떠한 종의 경우는 플라이트 피더가 먼저 이런 식으로 프라이머리 플라이트 피더고, 이거는 세컨더리 플라이트 피더라고 통상 얘기하는데, 프라이머리 플라이트 피더가 말도 어렵네요. 먼저 이런 방향으로 순서대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양쪽에서 세컨더리 플라이트 피더가 이렇게, 지금 이제 제1 비행우와 제2 비행우의 몰팅 순서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왕창 한 번에 다 빠진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못 날르죠. 못 날르면 잡아먹히거나 먹이를 못 먹어서 죽게 되겠죠. 따라서 축차적으로 하나씩 빠집니다. 근데 하나가 빠지고 새로 나왔는데 얼마 걸린다? 20일이 걸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플라이트 피더가 보통 저기 프라이머리 플라이트 피더가 대략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있네요. 뭐 9개, 10개라고 했을 땐 그러면은 9개 곱하기 20일 하면은 2, 9, 18. 이 전체가 빠지는데 180일이 걸립니다. 빠지고 새로 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자, 그래서 보면 깃털은 이제 새끼 때 하고 나이가 들은 다음에 바뀌는데, 성장하고 나면 첫 번째 깃털을 한번 바꾸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동일한 깃털을 갖게 됩니다. 깃털은 비행하고 뭐 그루밍하고 부딪히고 이런저런 비도 맞고 햇빛도 쬐고 그런 과정에서 마모가 되고 약 1년을 주기로 완전히 새로 다 갈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태어나고 나서 위닝을 한 다음에 독립해서 첫 번째 환우는 생후 개체에 따라서, 종과 개체에 따라서 3개월에서 10개월 사이에 보통 진행됩니다. 성성숙이 빠른 페럴렛이라든지 또는 리네오레이티드, 그리고 코커틸, 뭐 러브버드 이런 애들은 생후 3, 4개월이면 이제 환우가 진행이 되고, 그래서 새끼의 깃을 벗고 어미의 깃을 갖게 되고, 체구가 큰 종들 같은 경우에는 10개월 전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양쪽이 날개, 특히 날개하고 꽁지깃은 좌우가 대칭으로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이쪽은 1번 날개깃이 빠졌고 이쪽은 4번 날개깃이 빠졌다라고 하면 비행할 때 양쪽에 이 양력하고 항력의 부조화가 생기겠죠. 그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빠지고 동일하게 나게 된다. 아주 과학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보시면 이제 갈라코카투 같은 경우에 한 160일 정도가 소요된다. 날개 환우하는 데만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제 날개를 바꾼다는 거는 새 입장에서는 엄청난 자원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이 날개는 다 뭘로 만들어졌어요? 단백질로 만들어졌죠. 대부분의 앵무류는 단백질이 많지 않은 먹이를 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쪽에서 이제 깃갈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깃털에 보이는 스트레스 라인 같은 것도 제가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우 시기에는 단백질을 충분히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미노산을 포함한 다량의 단백질을 필요로 한다. 초기에는 이제 블러드 피더라 해서 요 안쪽에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한 이 정도 자랄 때까지만 해도 피가 요 안쪽에 있습니다. 근데 점점 자라서 완전히 성장하게 되면 핏줄은 퇴화해서 피의 공급은 끊어지게 됩니다. 중단됩니다. 다만 이제 그 자라나고 있는 과정에서 만약에 여전히 안에 내부에 피가 흐르고 있을 때 이게 끊기면 지혈이 잘 안 되고 지속적으로 피가 이제 흐르는 혈액을 손실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럴 때 이제 뽑아주게 되죠. 그런 것도 뒤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실험을 한 결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제 이 깃가리가 시작이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의 어떤 주요한 트리거 팩터는 갑상선하고 감상선이라고 하는데, 갑상선하고 생식선 호르몬의 자극에 의해서 이 통상의 경우 깃가리가 시작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일단 아무 깃털이나 막 빠져요. 그리고 그러한 깃털이 빠진 다음에 새로운 깃털이 나오게 되는데, 새로운 깃털이 자라는 과정에서
어떤 자극을 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깃털이 자라면서 자극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운항에서. 그럼 그러한 자극지들이 그 주변에다가 또 다른 자극을 줘서 연쇄적으로 깃털이 차례로 빠지고 새로 나게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부리하고 발톱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리와 발톱 같은 경우에는 책에 있는 제가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보통 이제 다른 거는 없고 착각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부리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위아래로 딱 그냥 좌우로 움직이지 않는 거라고. 근데 그렇지 않고 저희 손가락이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조그맣지만 이런 식으로 부리도 특히 윗부리가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들, 특히 중대형 종들은 그게 이제 두개 안면 경첩에 의해 가지고 비교적 용이하게 좌우로 몇 미리씩 움직입니다. 네, 그러한 사실들을 저희가 알아둘 필요가 있고 이 부리 자체는 매우 예민한 성장 조직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먹이를 먹고 그 다음에 물건을 물어뜯고 나무를 부시고 그런 과정에서 위 아랫 부리, 특히 아랫 부리는 요 윗부리하고의 접합부하고 닿아서 갈아지게 되고 마치 설치류의 이빨처럼 윗부리는 무언가를 물어뜯는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여기가 갈아지게 됩니다. 부리는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성장하는데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성장하는 부리에 어떤 외부적인 그 충격을 가하게 되면 저희가 손톱 같은 거에도 그럼 이제 조갑 이 생성되는 부위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 발톱이나 발가락이 성장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비틀어서 만들어지거나 두껍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리도. 또 문제는 발톱은 뽑으면 다시 날 수 있는데 부리는 뽑으면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한간에 보면 자칭 뭐 앵무새에서 뭔가를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부리를 막 와가지고 뭐 자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네, 부리에 기형이 있거나 그런 경우가 드물지만 또는 뭐 일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러니까 간 쪽에 보통 문제가 있거나 영양 불균형이 있으면 부리가 과도하게 길어지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형태가 아닌 다음에는 비전문가가 부리를 함부로 자르는 행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리의 모양들이 종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종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부리의 길이나 형태, 구조를 고려해가지고 트리밍을 해야지 임의로 뭐가 부리가 길다고 해서 막 접근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 아예 부리가 탈락되거나 감염이 되거나 또는 부리에 이제 신경 조직이 있다 보니까 엄청난 고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이빨 그냥 뚝 잘라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통증을 느끼게 되죠. 근데 며칠 동안, 며칠이 아니라 1, 2주 동안 밥 제대로 못 먹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함부로 비전문가들이 막 이제 나와가지고 뭐 부리를 자르고 이런 얘기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2-1강 이 정도로 간략하게 맞춰보도록 하겠고 이것은 실제로 이제 앵무새수의학 책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내용으로 따지면은 뭐 한 제가 보기에는 20분의 1에서 100분의 1 정도의 분량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은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강의를 들으시고 직접 책을 보고 공부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용주 박사, 브리덕스 퀄리티였습니다.